어르신, 이거 드세요. 난 돈이 없는데. 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재료가 많이 남아서요. 그날 장터 국수집에 들어선 제 모습은 누가 봐도 돈 한 푼 없는 거지꼴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인은 제 몰골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고픈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끄는 만석군 이만석이었습니다. 제 외아들이 하필이면 장터 국수집 여인과 혼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거지가 되어 그 여자를 시험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장터 한복판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등에는 아기를 업고 배고픈 거지에게 국수를 내주던 그 여인, 그녀가 숨기고 있던 사연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날 장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거지로 변장한 만석군과 장터 국수집 여인 윤설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과연 돈과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터 국수집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의 치세가 저물어가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으로 하루를 꼬박 걸어야 닿는 장터 마을,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온갖 인간 군상이 몰려드는 그 북적이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참으로 기이하고도 눈물겨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장터 한쪽 허름한 국수집 앞 한 노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삼배 도포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고 쪽진 상투는 반쯤 풀어 헤쳐진 채 입술은 바싹 말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형색이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장꾼들은 그 옆을 쌩안히 지나쳤고 옆집 주모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수집 안에서 한 여인이 뛰쳐나왔지요.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왜 이리 창백하십니까? 22살 윤설아였습니다. 등에는 포대기로 칭칭 감은 아기를 업고 손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한 사발을 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땅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마가 흙탕물에 젖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드세요, 어르신. 아직 뜨끈합니다. 속이 비어 쓰러지신 게 분명하십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인의 눈이 심상치 않았지요. 허기진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형형하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설아를 찬찬히 훑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를, 흙탕물에 젖은 치마를,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맑은 얼굴을 노인은 국수 한 모금을 넘기다 말고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한양 최대 상단의 대행수 이만석이었습니다. 만석군의 재물을 굴리며 수백 명의 목숨줄을 쥔 자, 그 이만석이 거지로 변장하여 이 장터 국수집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 이도현이 하필이면 이 국수집 주모에게
마음을 빼앗겨 혼인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까지 딸린 장터의 주모에게 이만석은 2달 전 아들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설아를 사랑합니다. 아이까지 함께 거두어 한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놈이 제정신이냐? 아이 딸린 장터 주모와 우리 이씨 가문을? 어림없다. 이만석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3대를 이어온 상단의 명예, 가문의 체면이 한 줌 흙먼지처럼 뭉개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고 이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마. 저 여자의 본색을, 저 여자의 밑바닥을. 그리하여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양 최대 상단의 대행수가 찢어진 삼배를 걸치고 이 장터 마을에 흘러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수 한 사발이 그 계획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노인이 국수를 다 드실 때까지 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거리자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그러면서도 노인의 빈 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더 드시겠습니까, 어르신? 한 그릇 더 가져다 드릴까요? 이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한 그릇의 국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만석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의 값어치를 재는 것은 신분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미는 그 손 하나입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장터 마을에 새벽이 오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집이 있었습니다. 윤설아의 국수집이었지요. 닭이 울기도 전에 설아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날 밤 우려낸 사골 육수가 솥 안에서 뽀얗게 끓어오르면 그녀는 등에 아기를 업은 채 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했지요. 두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등의 아기가 칭얼거리면 몸을 살살 흔들어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국수를 볶고 팔을 다지고 새벽 찬바람에 손이 텄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수집은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습니다.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뒤 언니 윤설이가 어린 설아를 건사하며 집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단하게 일하면서도 동생에게는 한 번도 그 고단함을 내색하지 않는 언니였지요. 그런 언니가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이가 돌도 채 되기 전 언니 부부가 탄 달구지가 고갯길에서 뒤집혀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설아는 언니의 싸늘한 손을 잡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 조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언니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설아의 삶이 오로지 이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장터 사람들의 눈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설아의 등에 업힌 아기를 보며 혀를 차는 이들이 있었지요. 쯧쯧, 저 나이에 아이는 어디서 났대? 아비는 있는 건지. 글쎄, 팔자도 사납지. 저래 가지고 시집은 가겠어? 그러나 설아의 단골들, 오래 곁에서 지켜본 이웃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여? 저 아가씨처럼 쏙 고운 사람을 내 이 장터에서 본 적이 없어. 작년 겨울에 우리 집 쌀이 떨어졌을 때
쌀 한 대박을 그냥 갖다 줬다니까. 갚겠다고 하니 손을 내줬던 걸. 받을 것 없다고. 맞아, 나도 그래. 비 오는 날 물건 못 팔아 굶을 판인데 국수 한 그릇 들고 와서 그냥 놓고 가더라고. 아무 말도 없이. 설아는 그 어느 쪽 말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지요. 날마다 육수를 끓이고 국수를 볶고 아이를 먹이고 재워야 했으니까요. 그 작고 허름한 국수집 솥 안에는 언제나 넉넉한 육수가 끓었고 장터에서 배를 굽는 사람이 생기면 설아는 조용히 한 그릇을 내어놓았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아이가 아파 밤을 새운 날도 그 일만큼은 빠뜨리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눈빛이 또렷하고 걸음걸이에 기품이 배어있는 청년, 한양 상단의 젊은 상인 이도연이었지요. 아버지 이만석의 심부름으로 장터 물산을 살피러 내려온 길이었습니다. 그가 국수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허기가 졌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고 나서 도연은 그만 젓가락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설아가 등에 아기를 업은 채 옆 좌판 할머니에게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이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자 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드신 거 있으세요? 육수가 남아서 그냥 버리기 아깝습니다. 어서 드세요. 할머니는 기어코 눈물을 찔끔 흘리며 국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장터에 올 때마다 설아의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국수가 맛있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핑계였다는 것을 도연 자신도 이내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연은 설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른 새벽 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도, 손이 트도록 찬물에 국수를 헹구면서도 아기에게 콧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장터 끝 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소리에 알치마도 채 못 벗고 뛰쳐나가는 발걸음을 보았을 때도, 그럴 때마다 도연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렸습니다. 용기를 낸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설아가 혼자 좌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도연은 자신의 도포를 벗어 설아의 어깨 위에 둘러주었습니다. 설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그 순간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씨, 저는 설아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아이도 이 국수집도 다 함께요.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았지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설아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오면 여전히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아기의 볼을 한번 어루만지고 말없이 돌아갔지요. 그 기다림이 그 말 없는 곁에 있음이 설아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즈음 도연은 마침내 아버지 이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혼인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습니다. 이만석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위험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누구냐? 장터 마을 국수집 주모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아이까지 함께 거두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만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이 오기 전 하늘이 고요해지는 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만석의 분노는 밤새 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러간 뒤 그는 홀로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거듭 비웠습니다. 3대를 이어온 상단, 한양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이씨 가문의 이름.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새벽을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이빨 사이로 씹어 삼켜왔는지 아들 녀석은 알기나 하는 것인가. 그런데 아이 딸린 장터 주모라니. 이만석은 술잔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내 살아있는 한 절대 없다. 그러나 아들 도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아버지 앞에 앉았지요. 아버지, 설아 씨는 신분이 낮을지언정 그 마음만큼은 어느 양반댁 교수보다 높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밥을 먹여주느냐? 가문이 무너지면 내 자식들은 어찌 살 것이냐? 다시는 그 여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라. 부자 간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만석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함만으로는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 저 여자의 본색을. 이만석은 한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낡은 삼배 도포 한 벌, 허름한 집신 한 켤레를 챙겼지요. 한양 최대 상단의 대행수가 만석군이 거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장터 마을에 들어서던 날 이만석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도포를 걸치고 상투를 반쯤 풀어 헤치고 지팡이를 짚으며 절뚝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그러나 그는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저 여자의 낯짝을 똑똑히 봐야 한다. 이만석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국수집 앞에 쓰러져 있으면 설아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드러날 것이었지요. 돈 없는 늙은이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지 아니면 손을 내미는지. 사람의 본색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만석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수집 앞에 주저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설아가 뛰쳐나왔습니다. 앞치마도 채 고쳐 매지 않은 채로, 등에는 아기를 업은 채로,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바닥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어르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드신 것은 있으십니까? 이만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을 뻔했지요. 그는 이내 손을 부들부들 떨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째 굶었소이다. 한양서 내려오다 노잣돈을 다 잃어버렸다오. 설아는 두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한 사발을 들고 나왔지요. 거기에 깍두기 한 보시기까지 얹어서 드세요, 어르신.
오늘은 저희 육수가 잘 우러났습니다. 속이 좀 풀리실 겁니다. 이만석은 사발을 받아들며 슬쩍 눈을 들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동정도, 과시도, 아무런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사람처럼 이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국수를 먹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 좌판 상인들이 이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지요. 저 거지 노인 또 왔네. 저 주모는 저런 사람도 다 받아주네 하며. 그러나 설아는 그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수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손님을 받고 아기가 칭얼거리면 등을 토닥이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만석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국수가 식는 것도 모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만석은 사흘 연속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지는 척했고 하루는 발을 절며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설아는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국수를 내오고 물을 떠오고 한 번은 자신이 쓰던 낡은 손버선을 벗어 이만석의 맨발에 신겨주기까지 했지요. 어르신, 발이 너무 차십니다. 제 것은 낡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만석은 그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석군이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대행수가 22 먹은 국수집 주모의 낡은 버선을 신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올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한 번 더 봐야 한다. 나흘째 되는 날 이만석은 작정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굶주린 척이 아니었지요. 그는 국수집 앞에서 대뜸 고함을 질렀습니다. 국수 맛이 형편없다고, 이런 걸 먹으라고 내놓느냐고, 주모가 싸가지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흠칫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국수요, 뜨물이요. 이따위 걸 팔아먹고 사람 돈을 받는단 말이요. 설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이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은 채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 솜씨가 부족했나 봅니다. 다시 끓여다 드리겠습니다. 이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설아의 등 위에서 아기가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작은 웃음이 이만석의 가슴 한 귀퉁이를 이상하게 쑤셔댔습니다. 그날 밤 이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낡은 버선을 꺼내 자신의 발에 신겨주던 설아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도 분노하지 않던 그 낯이, 그리고 문득 생각지도 못했던 물음 하나가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만석은 더 이상 거지 행색으로 국수집 앞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 어기 주막에 방을 하나 잡고 날마다 설아의 국수집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사흘을 그리 했습니다. 새벽에 불이 켜지는 것부터 밤늦게 등불이 꺼지는 것까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여자에게서 흠을 찾으려 할수록 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국수집 문을 열기 전 길가의 어르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설아, 비가 오면 장터 끝 거적대기 좌판 위에 우산을 받쳐주는 설아,
제 밥그릇보다 아기 밥그릇을 먼저 채우는 설아. 이만석은 그 모든 장면들을 낱낱이 눈에 담으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흥? 보는 눈이 있으니 저러는 것이겠지. 사람 앞에서 착한 척은 누구든 할 수 있는 법이야. 그러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새벽 4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각에 혼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기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여자를 보는 눈이 있어서 착한 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만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흔들림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65평생 단 한 번도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없다고 자부해온 이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지요. 직접 말로 흔들어 보겠다. 어느 저녁 장터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만석은 거지 행색을 벗고 깔끔한 두루마기를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손님이 다 빠진 시각이었습니다. 설아 혼자 좌판을 닦고 있었고 아기는 평상 위에 포대기에 쌓여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차림새가 범상치 않았지요. 그러나 설아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오늘 장사는 마감했습니다만 국수 한 그릇은 더 낼 수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수는 됐소. 이만석은 자리에 앉으며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눈이었지요. 나는 한양 이씨 상단 대행수 이만석이요. 그대가 윤설아요?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만석. 그 이름은 설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끔 입에 올리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지요. 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반드시 들었습니다. 예, 저입니다. 내 아들 도연이가 그대와 혼인을 하겠다고 나를 찾아왔소. 그대도 알고 있었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소?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만석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지요.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리하구먼. 그래, 내가 직접 왔으니 잘 됐소. 단도직입으로 묻겠소. 그대, 내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오? 상단의 재물이요? 아니면 가문의 이름이요? 설아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도연 씨가 베풀어 주신 마음이 과분하여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분하다고? 그래도 아직 완전히 거절은 안 했다 이 말이지. 미련이 남아있는 게로군. 이만석은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좌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돈 보따리였지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알겠소? 그대가 이 국수집을 10개쯤 사고도 남을 돈이요. 이걸 줄 테니 내 아들 곁에서 사라져 주시오. 아이까지 데리고 이 장터를 떠나시오. 그것이 그대를 위해서도 내 아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요. 국수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상 위에서 아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작고 여린 소리였지요. 설아는 그 소리에 고개를 한번 돌렸다가 다시 이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도연 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하지만 어르신, 그 돈은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돈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은 못합니다. 제가 도연 씨를 멀리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르신의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감격하며 달려들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자존심이구먼. 그래,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겠소. 이만석은 돈 보따리를 다시 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소. 그 아이, 정말 그대 아이요?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요. 그 침묵이 이만석에게는 긍정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설아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보다 평상으로 걸어가 잠든 아기 곁에 앉았습니다. 아기의 작고 보드라운 볼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장터의 마지막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다녀간 다음 날 도연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설아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복에게 전해들었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설아 씨,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시 무례하게 구시지는 않았습니까? 설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국수 반죽을 치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고 고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설아 씨, 정말입니다. 어르신은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연은 설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설아의 손이 반죽을 치대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설아 씨, 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나는 설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내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연 씨, 설아가 반죽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으며 처음으로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사랑합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소나기 속에서 도포를 벗어 씌워주셨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 달을 기다려주셨을 때도, 아기 볼을 어루만지며 웃어주셨을 때도,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연 씨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아 씨, 그게 무슨... 들어주십시오. 제발...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자꾸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저는 부모도 없고 언니도 없습니다. 이 국수집 하나와 저 아이 하나가 제 전부입니다. 도연 씨는 한양 최대 상단의 외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으킨 가문이 있고 도연 씨를 기다리는 앞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곁에 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가문이 흔들리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흔들리고 도연 씨의 앞길이 흔들립니다. 나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설아 씨만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내렸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눈물이었지요. 지금은 괜찮다 하셔도 10년 뒤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장터 주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후회하시는 날이 오면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는 차마 살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상 위에서 아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설아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아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 합니다.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이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도연 씨와 함께하는 꿈은 저한테는 너무 사치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이 벌개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설아 씨가 사치라 부르는 그 꿈이 나한테는 이유입니다. 설아 씨와 그 아이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란 말입니다. 도연 씨,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도 설득하고 세상도 설득하겠습니다. 설아 씨는 그냥 여기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 해 주십시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도연 씨는 포기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터를 떠나려 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 먼 데로 가겠습니다. 도연 씨가 찾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요. 그래야 도연 씨가 제대로 된 혼처를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제가 도연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설아 씨,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아기를 들어 등에 업으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도연 씨. 부탁입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붙은 것처럼 떠나지 못하고 설아의 등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려 하는 여자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 없는 남자가 좁은 국수집 안에서 등을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끝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설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설아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국수집 창호지 넘어
골목 그늘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이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와 도연이 나누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신복을 시켜 도연이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와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가 아들에게 뭐라 할지, 돈을 미끼로 조건을 걸지, 아니면 감언이설로 아들을 더 깊이 엮어 놓을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만석은 창호지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번들거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단 말이냐? 장터 어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 몇 장이 이만석의 발 앞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그날 밤 주막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앉았을 뿐 마음은 여전히 그 국수집 창호지 앞에 서 있었지요. 머릿속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는 차마 살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만석은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65평생 수백 명의 사람을 봐온 눈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 탐욕스러운 눈, 굴복하는 눈, 분노하는 눈. 그 모든 눈을 꿰뚫어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 여자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이용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산이라면 이만석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 전체가 계산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만석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저 국수집 주모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알아오너라. 부모가 누구인지, 아이가 어디서 났는지 낱낱이. 신복이 다녀오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좁은 곳이었고 사람들의 입은 언제나 부지런했으니까요. 신복이 돌아와 고개를 조아리며 보고했습니다. 날이 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설아 씨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언니분의 아이랍니다. 언니 부부가 달구지 사고로 함께 세상을 뜨자 설아 씨가 갓난 조카를 거두어 지금껏 키워온 것이지요.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이만석은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무너졌습니다. 눈썹이 내려앉고 입술이 굳고 눈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흔들렸다가 이내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흔들림이 신복의 눈에도 역력히 보였습니다.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딸린 주모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잃고 언니의 아이마저 잃을까 두려워 자기 삶을 통째로 내어준 22살짜리 여인이었습니다. 이만석이 그토록 의심하고 시험하고 모욕한 그 여자가 여러분, 이 순간 이만석의 가슴에서 무엇이 무너졌겠습니까? 편견이었습니다. 평생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재어온 그 오만한 잣대가 소리도 없이 부러졌습니다. 이만석은 신복을 내보내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지 행색의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국수를 내밀던 설아, 낡은 버선을 꺼내 자신의 발에 신겨주던 설아,
고함을 질러도 분노하지 않고 다시 끓여다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이던 설아. 그리고 어젯밤 아들을 밀어내며 소리도 없이 주저앉아 울던 설아.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빛으로 보였습니다. 이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터였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터는 북적이고 있었지요. 채소 장수의 고함 소리, 떡집 노파의 호객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 소란 속을 이만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국수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등에는 아기를 업고 손에는 국수 사발을 들고 이 손님 저 손님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이만석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장터 어귀에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퀭했지요. 아버지를 발견하고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할 말이 있다. 설아 씨를 또 압박하러 오신 겁니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닥쳐라.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만석은 국수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사발을 내려놓다 이만석을 발견하고 굳었습니다. 도연도 뒤따라 들어섰지요. 장터 상인 몇몇이 수군거리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석은 천천히 걸어 좌판 앞에 섰습니다. 설아와 마주 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버지. 도연이 황급히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만석은 뿌리쳤습니다. 두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한양 최대 상단의 대행수가 만석군이 장터 국수집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수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설아 씨, 이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모욕했소. 거지로 변장하여 당신을 시험한 그 늙은이가 바로 나였소.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설아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낯선 노인이 사흘 동안 국수를 얻어먹던 그 노인이 이만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지요.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까닭도 이제 알았소. 언니의 아이를 거두어 제 자식처럼 키우는 당신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보았소. 사람을 돈과 신분으로만 재어온 내가 당신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부탁이요, 설아 씨. 내 아들 곁에 있어 주시오. 그 아이는 내가 손자로 거두겠소. 이 늙은이가 직접 그리하겠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지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떡집 노파가 앞치마로 눈을 훔쳤습니다. 채소 장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만석과 마주보고 같은 흙바닥에 어르신 고개를 드십시오.
제가 드린 국수가 맛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셨을 때도 저는 어르신이 나쁜 분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생각했습니다. 이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65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얼굴을 밖에 내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수집 처마 끝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등에서 아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모든 무거운 것들 위로 가볍고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만석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터 어기 주막에 머물며 날마다 국수집 근처를 오갔지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또 갔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망설임이라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이만석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설아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닦고 있었지요. 아기는 평상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만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권했지요. 앉으십시오, 어르신. 이만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만석이었습니다. 내가 거지로 변장하여 사흘을 여기 앉았었소. 그때 당신이 내준 국수와 버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오. 알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았단 말이오? 언제부터?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르신이 고함을 지르실 때였지요. 손이 너무 고왔습니다. 평생 고생을 모르신 분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작은 했습니다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씁쓸하고 민망한 웃음이었지요. 그러면서도 국수를 내주고 버선까지 내주었단 말이오. 어르신이 누구시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배가 고프고 발이 찬 어르신이셨으니까요. 이만석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장터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 위에서 아기가 작게 숨쉬는 소리도. 설아 씨, 내가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소? 아직 젊은 나이에 제 앞길도 막막할 텐데. 설아는 평상 위의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오동통하고 평화로웠지요. 설아의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어르신, 이 아이가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보고 까르르 웃는데 그때는 세상에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그랬을 겁니다. 저를 키우면서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저를 보면서 버텼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있었지요.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내가 많이 늦었구먼. 진작 봤어야 했는데.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 한 잔을 끓여 이만석 앞에 내려놓았지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이만석은 도연을 불렀습니다. 주막방 안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예, 아버지.
내가 틀렸다. 도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아버지에게서 그 세 글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신분과 조건으로 재는 것이 옳다 여겼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 믿었지. 그런데 저 여자 앞에서는 내가 가진 그 잣대가 아무 소용이 없더구나. 돈을 내밀어도 흔들리지 않고 고함을 질러도 무너지지 않고 아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들을 밀어내는 여자를 나는 내 잣대로 잴 수가 없었다. 아버지, 데려오너라. 설아 씨와 그 아이를 우리 집 식구로 맞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손자로 키우겠다. 내가 직접 그리하겠다고 설아 씨에게도 말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지요. 이만석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울기는 아직 혼인도 안 했는데 벌써 눈물이냐. 도연은 웃음과 눈물을 함께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석이 평생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며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안에 그가 목격한 것들은 65평생의 확신보다 더 단단한 진실이었지요. 혼인날은 이듬해 봄으로 정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지요. 떡집 노파는 사흘 전부터 인절미를 빚었고 채소 장수는 국수집 앞 골목을 혼자 쓸고 닦았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아기 베넷 저고리를 손수 지어 가져다 주었지요. 혼인날 아침 설아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시집갈 때 입었던 다홍치마를 꺼내 입었지요. 낡았지만 곱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나 잘 가는 거지? 이 아이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봄바람이 창호지를 간지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그리고 도연이 문 앞에서 설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아를 보았을 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었지요. 설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등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봄빛 쏟아지는 장터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만석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금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 이렇게 해서 장터 국수집 주모 윤설아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물음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만석은 왜 처음부터 설아를 곱게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딛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세상이 돈과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지요. 그 알미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먼저 재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만석이 틀렸던 것은 설아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려 하지 않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채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그 사람의 조건으로
먼저 재어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설아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국수 한 그릇을 내주고 발찬 사람에게 버선을 꺼내주고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동들이었지요. 사람의 본색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설아는 이만석이 누구인지 짐작하면서도 버선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설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설아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고 내세울 신분도 없고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연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선택한 청년. 아버지의 반대도 설아의 거절도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연은 몸으로 보여주었지요.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끝내 설아의 손을 잡은 그 사람이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만석이 평생 쌓아온 재물과 명예보다 설아가 하루하루 쌓아온 작은 선함들이 더 무거웠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은 만석군이었고 그 앞에 의연히 서 있던 것은 장터 주모였으니까요. 둘째, 편견은 진실을 가립니다. 이만석은 설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보았습니다. 아이 딸린 여자라는 한 겹의 편견이 그 뒤에 있는 진실한 사람을 가리고 있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할 때 문제는 언제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에 있습니다. 셋째, 사람을 시험하려 하면 결국 자신이 시험받습니다. 이만석은 설아를 시험하러 장터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받은 것은 이만석 자신이었지요. 설아의 선함 앞에서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습니다. 세상 이치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을 재는 잣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만석처럼 누군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자신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설아처럼 묵묵히 버티고 있는 자신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이만석처럼 틀리기도 하고 설아처럼 버티기도 하고 도연처럼 기다리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 하나로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자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설아가 날마다 새벽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저도 날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다 식기 전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오늘 하루 설아처럼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